유연하대요. 어떤 의견이건 다 이렇게 포용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 뭐가 있냐면 단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데요. 거기서 그 이상 리지드한 사람이 없다. 참 신기하다, 한국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어쩌면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하나 잘못 생각했으면 틀릴 수도 있는 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럽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생각 하나가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발전한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근데 성적도 똑같고 여건도 똑같고 같은 회사 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다른 한 친구는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쳐요. 10년, 20년 후에 보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인생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을 잘 흡수하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동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발전을 해나가는데요. 안 그런 친구는 예를 들면 더 극단적으로는 자기가 맞다는 증거만 수집하는 친구는 그러면 그게 잘 될 리는 없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쉽게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문과 사람과 이과 사람이 서로 컬처도 틀리고 이제 랭귀지도 많이 틀린 법인데, 그러다 보면 오해도 서로 사요. 같은 한국말인데 서로 다르게 이제 어감을 갖고 있으면 그게 분쟁의 불씨도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같은 단어인데 서로 쓰는 그게 다른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 그 표현이 기분 나쁜 표현인데 아마 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서로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쉽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소통이라는 거에서 보면 그런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가짐. 그 다음에 또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린다는 것은 이게 다른 거다. 그런 생각들. 그게 제일 기본적인 그런 소통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소통에 대하면 그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통의 결과가 사실은 공감 아니겠어요? 엠퍼티와 심퍼티 차이 아시죠? 이제 갓 졸업한 새내기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차이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다들 아실 텐데 쑥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심퍼티는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동정에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슬픈 상황이라는 게 참 이해가 돼. 그런 거고요. 엠퍼티는 그 사람과 같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나도 같이 아프게 돼요. 그게 엠퍼티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면 심퍼티가 아니고요. 엠퍼티예요. 그래서 이 둘 차이를 잘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요. 제가 청춘 콘서트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벌써 시작한 게 3년 전이었죠. 3년 전부터 청춘 콘서트 시작해서 9월 첫째 주에, 작년 9월 첫째 주에 서울대 문화관 바로 이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대학교를 끝으로 이제 7개월 정도 이제 하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사실 같은 자리에 섰는데, 그때 사실은 청춘 콘서트가요, 왜 이렇게 세간의 화제들을 불러 모았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그때 박경철 원장도 그렇고요. 더 많이 배운 어른의 입장에서 가르쳐 준다는 걸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중의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별로 이렇게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그냥 수직적인 입장에서 그냥 나만 만족하지 청중들과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들으면서 점점 그러니까 눈높이가 같아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특히 이제 지방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를 하다가 점점 눈높이가 같아지면서 어느 순간 그 학생들의 아픔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아파요. 정말로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미안합니다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생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게 그게 엠퍼티의 순간이었거든요. 공감이 되니까 학생들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축제 분위기였었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왜 그 다음에 이제 7개월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당 같은 데서 따라하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말씀은 안 되고 포인트는 공감이었거든요. 근데 형식만 따라하더라고요. 형식만 따라하고 그냥 이렇게 심퍼티 정도도 하는 데가 있긴 했는데 심퍼티 가지고 그게 반응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었었는데 공감은 빼먹고 형식만 따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다 그만두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청춘 콘서트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리더십이라는 게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마 청춘 콘서트 전체적으로 가장 큰 주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까지의 리더십은 수직적인 리더십이었잖아요. 20세기는 수직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돈과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휘둘렀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없이 따라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권위주의에 의해서 위아래 벽들이 붕괴가 되고 수평적인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게 리더가 발휘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리더는 발휘하려고 하는데 수평적인 관계니까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제가 내가 따라갈 만한 그런 실력이나 자격이 될까 보고 내가 따라갈 만해 하면 그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즉 리더십이 리더가 발휘하고 리더로부터 나오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 대중으로부터 나와요. 대중이 자격이 있는 리더를 보고 판단해서 따라가면 그 리더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평적인 리더십,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여전히 지금도 수직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게 되지를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잖아요. 제대로 된 과정들, 설득의 과정들, 공감의 과정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전제 군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은 그게 장기적으로 더 큰 힘 발휘한다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기본 개념과 수직적인 리더십이 또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고 SNS도 마침 때를 맞춰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기술 발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사회 변화와 따로 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이고 적절한 시기에 이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라기보다 사회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기술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그랬었나요? 21세기란 무엇인가, 소통이란 어떤 건가, 공감이란 어떤 건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제가 잘 아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후배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뭔지 절감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리고 중국 무술 3단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친구고요. 이 친구가 하도 설렁설렁하고 프로그래머 타입과는 안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안연구소에 취직이 됐어요. 그때 제가 사장할 때인데. 근데 이제 집에서 못 믿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는 얘가 설렁설렁하고 무술만 다니는데 무슨 안연구소 프로그래머일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얘한테 연락할 일이 있어서 안연구소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안내데스크 맡은 사람이 그날 출근한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바꿔달라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내데스크 직원이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너 그동안 어디 갔냐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랬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래머였었고요. 정덕영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아마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면 알 텐데요. 윈도우즈 구조와 원리라는 거 저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저는 CEO 그만둔 다음에 이제 다른 전문 경영인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둔 이유가 새로운 인생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컴퓨터 프로그래머 했으니까 퀀트가 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취직해서 주식 이렇게 시시각각 변동하는 것들을 직접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자기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차익을 만드는 그 일을 해보고 그 결과로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좋은 일 하겠다.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한 10년간 블로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막 이제 기록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이게 2011년 8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8월, 아니다, 이게 재작년 8월이었었구나. 재작년 8월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목이 뻐근하고 뭐가 딱딱한 게 만져져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그때 이제 블로그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런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이 병명을 알고 난 다음 날부터 이 짧은 시간에 내 가족들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스케줄은 바뀌었다. 참 신기하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몇 년이 걸려서 준비하고 생각하는 목표가 이렇게 단 하루도 안 돼서 바뀔 수 있다는 게, 내가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표로 삼았던 항목은 이 죽음 앞에는 너무 의미가 없는 사치스러운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인생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말기암에 맞닥뜨리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서 이게 사실은 가치 없는 거였고, 다른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랑이라든지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쭉 블로그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들이 이런 거예요.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마음. 이제 깨달았던 거죠.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첫 항암 치료 시작. 그 다음이 현재를 살자. 한순간 한순간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자. 하루 30분 웃자.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소박한 마음을 갖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등산을 하자. 내 에너지의 80%만 사용하자. 그 다음 2차 항암 치료. 내 감정을 표현할 줄 알자. 챙김을 받기보다 챙겨주려고 노력하자. 그 다음이 10시간 대수술과 2일 동안 중환자실. 그 다음이 당분간 치료기간 동안 그를 못 이룰 듯합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항목이 여동생이 감사하다고 적어놓은 그 정도가 마지막이었었는데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정덕영 해서 쳐보면 이제 그 블로그 그대로 나오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고.
사실은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후배고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사이좋게 같이 이제 일을 해서 잘 아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결국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진심을 말하고 남겼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결국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인생 살면서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다들 갖고 계실 텐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이게 우선순위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왜 사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산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근데 그 중에서 전체 시간 중에 산 정상에 있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산을 올라가는 시간, 그 다음 산을 내려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젊을수록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요. 저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고 해서 모든 거 잊어버리고 괴로움과 고통을 참으면서 올라가기만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한번 이제 생각도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인생은 대부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차지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나의 과정이 내 인생인데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로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즐기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야 그게 제 인생 제대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니고 무조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참으며 가면 그게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들을 또 이거 보면서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두서는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4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 도대체 정체가 뭔가? 해석은 다 다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3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초고속 변화의 시대, 급변의 시대. 그 다음 2번째는 위아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탈권위주의 시대. 3번째가 좌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화와 융합의 시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정체에 근접한 그런 생각들인 것 같다. 그 다음 또 이제 2번째로는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란 결국은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름과 틀림은 같은 게 아니다.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또 I may be wrong.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공감이라고 하면 공감은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상황을, 처지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게 그게 진짜 공감이 아니고 진정한 공감은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공감이 생기고 그게 사람은 영혼을 가진 동물이라서 전달이 돼요. 거기서 공감이 시작된다. 공감은 꾸밀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가식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공감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일상에서 바라보지 말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또는 내가 과정 중에 있다면 과연 내가 이 과정 자체에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너무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으로만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다시 물어보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생각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는 없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